이제 곧 2021년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및 소통방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소통방 발전을 위해 기조발제를 해주신 전남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문식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포럼 진행을 맡아주실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시자 지역사회 분쟁 해결 지원센터장이신 서순복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논리적인 시각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정희춘 센터장님, 남구 동계비 소통방 김동래 방장님,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민현정 박사님,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김종호 계장님께도 모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저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소통방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주민화해 지원인분들을 비롯해서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마을공동체 팀장 김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은 2015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2020년에 자치구로 확대 운영된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및 소통방의 의미와 그 역할을 되돌아보고 마을 공동체의 요구와 변화에 맞게 실효성 높은 운영 방안과 지원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소통방의 운영 방향이라는 기조발제 후 전문가님들의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포럼 내용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3시 1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은 생방송인 관계로 3시까지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주시면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소통방 운영 방안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 포럼을 이끌어 주실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시자 지역사회 분쟁해결지원센터장이신 서순복 교수님께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선대학 법학과의 서순복입니다. AI 중심 도시인 광주에서 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패널들은 나와 계시지만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을 분쟁을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분쟁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분쟁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분쟁을 포함해서 대체적 분쟁 해결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책을 쓴 저로서는 이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포럼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이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와 소통방과 관련해서 첫 포럼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인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와 소통방의 체계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웃 간의 갈등과 그 해결에 대해서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조발제에 앞서서 오늘 참가하신 패널 여러분들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조발제를 맡아주실 전남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민문식 센터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를 겸직하고 계신 정의춘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 남구 동계비 소통방의 김동래 방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의 민현정 박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맡아주실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의 김종호 계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희가 포럼을 개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지원 센터는 광주광역시와 그다음에 광주지방법원 그리고 남구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포함해서 광주지방 변호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주민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으로 이웃 갈등을 예방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배려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9월부터 광주 남구에서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광주의 마을 분쟁 해결 지원 센터와 소통방 운영은 우리나라에서 첫 시도된 것으로서 전국의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광주의 마을 분쟁 해결 지원 센터와 소통방 운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 모델로 각광을 받았고, 이에 힘입어서 2020년 분쟁 해결 지원 센터가 5개 자치구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시센터와 5개 자치구 센터 그리고 소통방이 함께 협력하여 마을 갈등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지원 센터가 확대된 이후에 더욱 마을 공동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그 해결점을 찾고 또한 변화된 센터의 역할과 방향, 또 소통방 지원 체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조 발제는 공동체 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본 확보와 마을 갈등 사건의 전문적 해결이라는 이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전남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민문식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목이 공동체 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본 확보와 마을 갈등 사건의 전문적 해결이라는 딜레마라고 좀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가 저도 이제 곰곰이 2015년도부터 그 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에 참여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상존하는 게 마을 분쟁 해결센터의 강점이자 어쩌면 지속적으로 고민거리가 발생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년 동안 해왔던 광주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의 방향이 이 두 가지 지점에서 동시에서 잘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그 여름이 지나면 이제 환절기가 될 텐데, 환절기가 되면 그 알레르기 비염 있는 분들 계시죠? 비염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곤란하세요. 힘드세요. 이제 기침도 계속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재채기도 나오면서 본인도 괴롭고 이웃도 상당히 괴로운데,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방을 받습니다. 되게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약물 처방을 받거나 주사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는 취지가 내가 면역력이 약해졌다, 체력이 약한 거다, 아니면 폐가 약한 거다라는 그 먼저 처방을 그러면 새롭게 받아서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한방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비유를 들었냐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 해방 이후에 식민지시라든가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그 이후 독재 시기, 개발 어떤 성장의 시기 100년 동안 되게 숨가쁘게 돌아오는 근대사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발생을 했고, 이 갈등, 초갈등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 굉장히 부재한 사회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런 초갈등 사회로 빚어지면서 OECD 안에서 되게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갈등 국가라고 인정받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그동안에 약간 있어 오긴 했었습니다. 있어 오긴 했던 방식이 대개는 양방에서 처리하는 주사라든가 약물 처리를 하는, 그러면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갈등 사건이 발생하고 분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바로 그 사건의 해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주마을 분쟁 해결센터는 2015년에 접근할 때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달리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 한방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을 바로 국부적으로 바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면역력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폐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까 선수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봄입니다. 봄에 그 당시에 지방법원장님이었던 김주현 법원장님이 광주시장님에게 미국에 있는 이웃분쟁 해결 지원센터의 어떤 사례를 보고 광주에 이런 어떤 갈등 해결의 근본적인 어떤 치료 방법에 부합되는 마을 분쟁 해결센터를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처음부터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 몇 차례 전 세계 사례라든가 국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분석하면서 센터를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7월 무렵이었습니다. 7월 무렵에 그 개소 준비를 위한 기획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마을 갈등, 마을 분쟁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다. 근데 이 마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공동체 해체에 있으니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자발적인 갈등 해결 체계를 마련하는 게 대단한 의미가 있겠고, 광주가 특히나 민주인권 평화도시라는 지향점을 봤을 때 굉장히 부합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근본적 해결을 위한 광주마을 분쟁해결센터, 체력과 면역력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자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15년 9월에 전국 최초로 개소를 합니다. 사실은 이 방향이 사실은 제 생각에 좀 낭만적인 접근 방법이었다, 분명히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당장 알레르기 비염으로 콧물이 나오면, 재채기가 나오면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지, 내가 체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키우고 폐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안 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하는 딜레마를 잘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유사한 사례가 환경부에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센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열의 9 이상이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센터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층간소음이 생겼을 때 갈등의 당사자들이 사실은 합의가 쉽지 않으면 소음 측정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데시벨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방법으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비염이 생겼을 때 바로 약물 치료요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대로 굉장히 많은 어떤 국민들이, 주민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굉장히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광주마을 분쟁해결센터는 이 방법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짓는 방법이 아니라 이 두 명의 어떤 주민이 상호 토론에 의해서 서로 충분한 어떤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토론과 자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시스템을 갖습니다. 이제 그 체계 방법이 화해지원회의를 채택한 점입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게 소통방이라고 하는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주민들이 일정한 공간을 마을 공동체 거점을 두고 한 5명 내외의 소통방장님과 주민 화해 지원인을 두고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마을 갈등을 해결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점이 대단히 타 지역에서 어떤 모범 사례로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통방의 어떤 방향이 대단히 주목을 받으면서 서울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사실 명칭도 거의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어떤 사례가 나올 만큼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점은 분명히 가치가 크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확장이 돼서 학교 폭력을 청소년이 스스로 해결하는 모델까지 또 더 확장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그 청소년 화해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소통방의 청소년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 폭력의 새로운 어떤 징계형이 아닌 어떤 주민들이 그 청소년이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주목을 받는 사례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마을마다 소통방이 생겨나고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청소년 화해 놀이터가 생겨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나, 근데 한 가지 또 약간의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고 많은 건수를 해결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사회적 요구도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아우르는 게 지금의 제일 큰 어떤 과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떤 점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점을 좀 더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가를 좀 고민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추구했던 마을 공동체에 기반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자체적인 참여, 어떤 그 참여의 문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회복하는 이 방식은 두말할 나위 없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소통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학교에서는 청소년 화해 놀이터가 만들어져서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문화를 통한 어떤 근본적 해결 방법, 그러니까 그 마을 단위로 생활 단위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자치적인 시스템은 대단히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지금 그 동단위로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소통방이 주민자치회와 연계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좀 찾았을 때 그 아무래도 그 주민자치로 마을 공동체의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하는 쪽으로 갔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지금 그 사회에서 요구는 마을 갈등이라든가 분쟁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해결, 그 다음에 좀 체계적인 해결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지 소통방에게만 이거를 요구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게 맞나라는 어떤 판단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소통방이나 청소년 화해 놀이터는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생활 단위로 학교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고 참여를 만드는 쪽에 저는 집중하는 것으로도 대단히 큰 가치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저 갈등 사건으로 들어가면 되게 감정에 치우쳐 있고 그 굉장히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되게 난감한 전문적인 영역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따로 확보해 주는 영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갈등의 전문적 해결 기능을 하는 섹터, 영역이 필요한데, 지금은 소통방과 그 다음에 구 단위의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시 마을분쟁해결센터와 굉장히 여러 걸레로 어정쩡하게 분산되어 있는 체계가 저는 상당히 모호한 어떤 구조를 만들면서 책임 주체가 명확치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015년 이후에 생겼을 남구에서 시작했던 이후로 5개구 자치구로 마을분쟁해결센터가 꼭 이렇게 5개구로 센터가 각자 생겨나고 소통방과 같이 유기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올바른 건가? 저는 거기에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통방과 청소년 화해 놀이터를 갖는 시민 참여, 당사가 주체가 돼서 마을 갈등을 해결하는 체계는 큰 가치가 있고 확장시켜 나갈 방향이 있는 것은 명확한데, 마을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명확한 어떤 체계, 이게 화해 지원 회의가 제가 보기엔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할 텐데 이거를 소통방과 자치구의 어떤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가 해결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인력도 그렇고 체계상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걸 감당하느냐? 저는 시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가 그 정확하게 전문가 조정인 같은 어떤 제도를 두고 뭐 30명 내외라도 정확하게 두고 필요하면 어떤 그 화해 지원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려서 어떤 그 처리하기 어려운 갈등 사건을 해결하는 체계가 전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넣었는데요. 이제 자료집이 있는 분들은 8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의 이웃 분쟁 해결 센터가 지금 저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550개 정도 미국에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봤을 때 사례 중에 뭐 캔사스시티라든가 애틀란타라든가 로스앤젤레스 등등의 어떤 이웃 분쟁 해결 센터의 사례가 정규직을 5명 정도를 둡니다. 보면 센터의 이제 소장과 부소장과 사건 매니저와 행정원을 두고 자원봉사 조종인이 있는데 여기 30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화해 지원 회의 같은 어떤 전문적인 회의 구조를 어떤 운영을 통해서 월 단위에서 150건에서 200건 정도를 해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저는 이제 이 구조가 시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에서 명확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5개구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가 그것을 영역을 감당하기에도 사실은 정확한 역할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550개의 어떤 이웃 분쟁 해결 센터와 어떤 프로그램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확한 어떤 센터의 역할을 맡으면서 사회적 요구가 어떤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사회적 요구도 분명히 한 축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시 어떤 센터에서 정확하게 인력과 그 다음에 조정인을 좀 두고 해결하는 체계를 한 축으로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소통방과 그 다음에 청소년 화해 놀이터는 그 마을 단위로 생활권 단위로 광주 곳곳에서 어떤 주민들의 참여, 공동체, 자치, 어떤 사회적 자본 회복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근데 이 두 개 축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역할과 어떤 발전 방향으로 대단히 좀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 단위의 마을 분쟁 해결 지원 센터에서 저는 뭐 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차라리 그러니까 외부에 겸임하는 구조가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를 차라리 두어서 명확하게 센터의 독립성을 두고 지금은 그 시 어떤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 안에 그러니까 센터 안에 센터로 두면서 일정한 독자적 구조를 마련하고 저는 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외부인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개인적 생각은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 구조로 해 나가고 그래서 그 화해 지원 회의를 통해서 어떤 광주 시민들의 갈등 해결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는 기능을 한 축으로 맡아 나가면서 소통방과 그 청소년 화해 놀이터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저는 5개구의 그 자치구 센터의 역할을 애매하게 뭐 사건 해결 기능이라든가 이거를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저는 소통방의 어떤 주민자치 기능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계속 사건을 해결하고 성과를 내고 어떤 건수를 많이 늘리고 하는 어떤 방식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방법으로 갔을 때 저는 전국적인 어떤 기대 속에서 6년 전에 마을 분쟁의 센터가 출범을 했고 이 두 가지 기능이 둘 다 요구되어지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둘 다 돌파해야 될 지점인 것 같고, 근데 이 두 지점을 바람직한데 명확한 어떤 역할 구분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요구들을 명확치 않으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갈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 이번 기회에 그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진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저는 올해라도 좀 이걸 마련해서 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문식 센터장님께서는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마을 분쟁 해결 지원 센터의 의의라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혁 방향은 크게 정부 주도에서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의 역량을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협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광주의 마을 분쟁 해결 센터가 전국 최초로 되었던 그 의미가 뭐냐면은 행정과 법 쪽에 광주지방법원 변호사회 등 법원과 같이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2015년에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문식 센터장님께서 시센터의 기능을 좀 문제 해결 기능을 집중하자, 뭐 그런 말씀 갖고, 그다음에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센터가 지금 도시재생 공동센터 속에 있으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체제인데 이것을 독립 구조화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청소년 화해 놀이터 모델을 개발 확산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첨언하자면은 미국에서 이제 분쟁하면 법원에서 다 해결하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미국 법무부 장관 그리핀 베리라는 사람이 이제 70년대 말에 이 네이버후드 저스티스 센터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시도를 해 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광주지방법원장 미국 가서 그걸 보고 광주시장님께 제안을 해서 이제 2015년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광주시에서 이 시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NJC도 보면은 현재 미국에서 한 400여 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1,300여 명의 정규직 전임 직원들이 이 상주에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원봉사 조정인도 한 2만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광주에서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의 약 10여 분씩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구 정의춘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우춘입니다. 앞서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에 대해서 민문식 센터장이 발제한 내용 중에 역할과 기능들은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는 이제 토론문 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해결 지원센터가 이제 6년 동안 전국의 모델로 또 자립을 했고, 행정 지원을 통한 성장과 확산에 기반을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자치구 센터와 또 소통방 운영 점검과 역할이라는 고민이 또 필요하고요. 또 화해 지원 플래너와 화해 지원인에 대한 역할은 또 전반적으로 좀 점검하고 진단해야 될 시기에 딱 맞는 어떤 포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한 내용은 저희 5개구 자치센터에서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단 5가지 정도로 제가 저희 센터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고충과 소외라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지원 구조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치구 화해 지원 플래너들이 기간제로서의 신분으로 인해서 또 12월 달에 종료가 되면은 3, 4개월의 업무 공백이 있고, 또 이제 3, 4개월의 업무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또 못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연결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5개구 센터를 쭉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동구하고 북구는 새로운 사람들이 채용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남구는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플래너가 없는 상황이고, 서구와 광산구는 이제 2년 차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구는 또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채용 방식에서 시센터 일괄 채용 방식을 통한 자치구 배치를 통해서 좀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 센터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 센터의 현재의 역할이 온갖 민원 접수를 받아 처리하는 민원 창구가 되어버린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고요. 소통방은 민원의 건수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다 하는 것들이 인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센터는 소통방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갈등 해결 지원을 위한 교육, 또 소통방 운영 지원, 소통방 네트워크 구축 및 화해 지원인 동기부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소통방이 어쨌든 지원은 하지만 자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갈등을 예방하고 또 서로 또 예방 공동 캠페인을 통해서 자치구 역할이 좀 정립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등 해결 민원 센터가 아닌 갈등을 예방하는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의 이제 무거운 명칭을 예를 들어서 이웃 사이 소통센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고민도 좀 필요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화해 지원인에 대한 위상과 역할 그리고 보상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방 화해 지원인들은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어지는데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인증제 도입이나 화해 지원인 동기부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과 포상 확대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는 이제 8월 20일 지금 개최 예정인데요. 기존의 이제 워크숍과 간담회 방식에서 화해 지원인들의 힐링 프로그램을 접목한 워크숍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50여 개의 소통방 운영 진단을 통해서 소통방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주민 스스로 운영되는 자조적 소통방으로 성장 지원 전략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민문식 센터장님이 이제 제시해줬던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영역이 좀 이 시점에서 시급히 좀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좀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그동안의 소통방이 운영되고 있다가 끊긴 경우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입대위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리사무소에서의 어떤 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의 소장이 이 업무를 이제 받았을 때는 운영이 되지만 소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이게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50여 개의 소통방들을 제대로 좀 수준별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5개구 센터장들의 이제 모여서 논의한 공통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우리 정의준 센터장님께서는 5개 구의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화해 지원 플래너분들의 채용에 있어서 시센터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냥 부에 배치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자치구 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도 교육과 컨설팅 중심으로 해서 강화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민문식 센터장님과 같이 장기 발전 지금 운영해 온 지 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장기 과제로 프로젝트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양림동에서 소통 방장님으로서 이제 15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신 현장에서 일해오신 김동래 소통 방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동계비 소통방장 김동래입니다. 저는 오늘 소통방 운영과 갈등 사례 그리고 소통방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과 아파트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을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마을 이웃 주민들이 친해질 수 있는 공간, 이웃 간 분쟁이 없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고자 2017년 7월 10일 양림동 동계비 소통방을 개소하고 저는 소통방장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 마을에서는 소통방 자체 운영회를 두어서 소통방 운영에 관련된 운영자 회의를 하고 소통방을 조율하는 어떤 소통방장과 또 광주 분쟁 해결센터의 주민화해 지원인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5명 내외의 주민화해 지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주민화해 지원인은 소통방 운영 시간에 맞춰서 당직제 등 성격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여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개소하기 전에 화해 지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누구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너무 이렇게 이제 보통 쉬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수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일을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없겠구나. 그러고 언니는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목수는 비가 오면 비 오는 날은 쉬어. 그래서 그날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 열정이 문제라는 것을 그때 또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갈등 해결 사례로는 펭귄마을 주민과 펭귄 작가와의 갈등이 있었고요. 양림동 단체 임원진 간의 갈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개인 간의 갈등,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 주차 문제 갈등, 쓰레기 문제 갈등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갈등을 해결해 냈습니다. 특히 펭귄마을과 주민과 그 펭귄마을 주민하고 펭귄 작가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어쩌면 정으로 시작했던 그런 부분을 외부 작가가 들어와서 함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게라고 정으로 시작했던 그런 부분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개소를 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갈등이 들어왔어요. 소통방으로.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6차례 이분 만나고 이분 만나고 해서 계속 만나고 또 단체장도 만나고 화해 지원인도 만나고 해서 계속해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피가 터질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거를 하고 조정자 역할을 하고 나서 생각했던 게 이거는 마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소통방에서 과연 해야 될 일인가, 그건 조금 너무 힘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안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싶어서 그 소통방장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 마음은 50여 개의 그 소통방장들과 소통방 화해 지원인들이 생각일 것입니다. 큰 갈등, 그러니까 펭귄 작가와 주민과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이제 소통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게 되고 소통방장과 화해 지원인을 믿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등 해결 사례를 통해서 느낀 점, 배운 점이 있다면 일단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화가 났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했고요. 서로가 현재 어떤 마음인지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갈등 해결을 진행하고 난 뒤에 행복감이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 누구에겐가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50여 곳에서 우리 동계비 소통방을 벤치마킹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실천 사례 발표를
그곳에서 다 했는데 어쩌면 전국에 못 내리잖아요, 소통방이. 그래서 광주민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분들이 뭐 평택, 대구, 서울 뭐 여러 곳에서, 더 큰 도시에서 오셔서도 우리의 실천 사례를 듣고 우리도 할 수 있어, 막 우리도 해볼게라고 힘을 내고 가시는 것을 보고 아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소통방은 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4년 동안 소통방장 역할을 역임하면서 이제 소통방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실행해 나아가면서 주민 자치가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소통방이 개소되기 전에는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불씨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고, 더 커져서 일이 더 커지는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근데 마을 내에 소통방이 개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소통방장과 화해 지원인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주민들이 소통방을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오게 되면서 소통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서 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체험 활동으로는 비누 만들기도 있고, 가방 만들기, 공예품 만들기, 액자 만들기 여러 가지 있고, 인문학 프로그램은 공동체 리더 역량 강화, 소통, 아카데미, 시민교육 등이 있습니다. 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소통방 운영은 갈등 해결보다는 갈등 예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현대사의 관계 단절과 아파트 문화의 이웃 단절, 나 중심적인 사고, 배려 부족으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지금은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소통방은 주민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고 소소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방은 마을 주민들이 힘들고 지칠 때 자연스럽게 찾아와 차 한잔하면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웃들이 어려울 때 소통방 찾아가봐 할 수 있는 마음의 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월별 실적을 막 내달라고 하면서 갈등 해결 실적이 이 월에 이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통방이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소를 했는지 의문이 생기고 근본적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방장으로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실적 취합을 위해서는 시센터 분쟁을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요즘 시센터 관리자들의 힘이 빠져 있는 것인지 조금 우리가 옛날에는 좀 부모처럼 친정에 온 것처럼 힘이 되었는데 지금은 좀 힘이 약해진 듯합니다. 소통방장과 화해 지원인들의 어떤 체계적인 역량 강화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그 역량 강화가 아니라 좀 더 소통방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정말 체계적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안 받아봤던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소통방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구성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5개구 센터 일원화 따로 가는 어떤 모습인 것보다는 함께 가는 일원화가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마을 안에서 주인이 되는 소통방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느 구석지에 소통방도 있어가 아니라 소통방이 꼭 필요해서 그 마을의 주인이 되는 어떤 소통방, 그리고 주민들이 힘들고 지칠 때 그냥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 와서 뭔가 내 마음을 그냥 앉아 있다가만 가더라도 뭔가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는 어떤 사랑방 역할, 그걸 만들고 싶고요. 마을 내에서 소통방은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제가 역할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온 것처럼 소통방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 50개 넘는 소통방장과 화해 지원인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에서 시 관계자 여러분과 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뛰고 있으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이 특히 펭귄 마을 주민들과 작가 간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간 뛰어다니면서 코피까지 쏟아내셨다는 말씀에 상당히 가슴 뭉클했습니다. 요약할 것이 없습니다. 이어서 민현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민현정입니다. 소통방은 저희가 그 마을 분쟁 해결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상당히 지역 사회를 비롯해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자극이 됐었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5년 그 시기를 보면요. 왜 그랬을까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교류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촉진시켜서 이제 출발하려던 시기에 갈등, 분쟁이라는 어찌 보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직시하면서 이것을 자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당시에 대단히 좀 선제적인 그런 역할 영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5년, 6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분쟁해결센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일단 뭐 간결하지만 토론문에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설립 초기에 저희가 내용을 보면 2015년 설립된 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의 당시 취지는 이웃 간의 사소한 문제로 빈번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대화와 소통으로 방지하고 예방하여 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되게 좋은 말들이 이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것은 지금도 현재적 의미에서도 똑같은 취지는 가져가는데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당위적 가치들이 소통방이나 우리 자치구 단위 그리고 이제 광역 단위에서 하나의 이제 접수 사례들로 접하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지향이라는 것의 해결책을 찾아주는 데 있어서 너무나 방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은 좋은 취지의 일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분류 기준 없이 했을 때 얼마나 에너지가 방전이 되고 힘든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번 분쟁해결센터와 소통방과 관련된 이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생활 단위의 문제라는 것은 지극히 소소하고 사적인 것 같지만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또 확대해서 보면 공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문제나 몇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생활 문화로 해석을 한다면 분쟁 해결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지금보다는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5, 6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찌 보면 분쟁해결센터가 양적인 확대를 2년 전부터 이제 시도를 하면서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성장과 확대에 따라서 지금은 기능적으로도 해결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제 책임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된 거죠. 시기적으로 이 책임의 영역을 직면했을 때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권한의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숙제로 몰려오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과 같은 포럼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미문식 센터장님이 이제 초창기에 기획하고 이 구상을 하셨었잖아요. 이 시기에 이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6년이 지난 시기에 발제문 제목에서도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딜레마는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내지는 요구받고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의 갭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에 기반한
소통방이나 마을 분쟁 해결센터에 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요구되고 또 해야 할 일에 포커스를 둔, 문제 해결성에 포커스를 둔 접근으로 지원 체계라든가 내용들을 강화해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 초기의 의미를 좀 받고 현재적 의미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발제문에 보면 김태봉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민간 단위의 마을 분쟁 조정 제도가 성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난이도가 낮은 조정 신청, 그리고 말 그대로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웃 간의 사소한 문제에 포커스를 둔 대상이었다는 거죠. 대상이.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이 주도적으로 참여. 이렇게 되게 되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보충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의 신뢰. 이 신뢰라는 것은 문제 해결력에서부터 이제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작동을 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문제 해결력도 높아지는 것이 민간 단위의 마을 분쟁 조정 제도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의 확대된 소통방이나 자치구 단위의 센터나 광역센터가 이러한 요소들에 맞춰서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쟁 조정 제도의 성공률을 높이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요소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을 분쟁 대상의 광범위성, 또 해결 지원을 위한 전문성, 권한 부재 속에서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의 기능과 추진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앞선 얘기 연계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은 뒤에 이제 우리 그 팀장님께서 시에서 제공한 그 분쟁 해결 사례 중에 이제 접수 건수라든가, 그 다음에 해결된 건수라든가, 그 다음에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자료들이 자료집에는 지금 15, 16, 17, 22페이지 앞뒤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년이 아니고 18, 19년도를 보면 기타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그럼 이 기타 사례는 어떤 것들일까 살펴보면 밑에 이제 참고 자료에 보면 쓰레기라든가 아파트 관리 소홀이라든가 건축물과 관련된 문제, 근데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소한 이웃들 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사례들이 접수가 돼서 조정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미션으로 왔을 경우에는 이것은 주체적 합성이나 전문성이나 권한의 부분에서 매칭이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한꺼번에 이제 접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우리 정우춘 센터장님이나 김동래 소통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유형별로 이 화해 조정의 성사율이라든가 소통방에 있어서 어떤 지역은 활성화가 되고 어떤 지역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례별로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진단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의 목적을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의미에서의 진단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통방이 잘 작동하기 위한 환경적 조건, 이것들을 보기 위한 진단이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어찌 보면 소통방은 문제 해결력 비중에 포커스를 두어서 화해 조정 건수를 카운트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기능에 비중을 더 많이 두시는 걸로, 거기에 가치를 더 두시는 걸로 지금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사전 예방적인 차원의 교육이나 예를 들면 이웃 간에 소통하는 문화, 운동과 생활 운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역할 영역을 더 많이 세팅을 해서 기존의 공동체 활동과 연계시키는 구조에, 그러니까 소통방이 문제 접수를 해서 얼마나 화해 조정을 성공시켰느냐의 메모리 되기보다는 역할 영역의 밸런스를 좀 맞추고 사전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의 영역에 비중을 둔 그 지원 내지는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좀 확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면
어찌 보면은 여기에 필요한 별도의 기구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이런 논의가 다시 또 새로운 국면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확장된 소통방과 관련해서 정확한 거점별 또 활동 인력별 또 우리가 주로 접수하고 있는 이웃들 간의 분쟁의 사례와 관련해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진단 하에 어떤 인력, 어떤 사업, 어떤 거점을 둘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문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발제에서는 낭만적 설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언제나 의욕이 있고 그런 시기에는 공동체 사업들이 대체로 다 낭만적 설계를 해왔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희망적 설계였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여러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 현장에서는 이제 어렵게 풀려가는 부분이 있고 그 와중에도 성장이 있는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메시지를 얻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그동안에 경험을 해왔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를 별도의 기능적인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다 보면 지원센터는 별도의 기구로 가야 되고 전문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로 가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에도 결합이 돼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측면에서 자치회라든가 대표성을 갖는 주민 조직이 소통방을 관리 운영의 주체로서 안정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은 저희 이제 첫 번째 올해 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 2차 기본 계획도 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 논의와 함께 저희가 이제 이 마을에서의 공동체의 그 역할 영역, 기능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 해결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한 논의와 진단을 그 과정에서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확장이 되고 있는 소통방과 관련해서 개인의 문제 해결력, 화해 지원인의 역량에 따라서 소통방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지침들은 제공이 돼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작업은 조금 더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제해 주신 민 센터장님께서는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민 박사님, 투민분께서 또 민 박사님께서는 또 이웃 분쟁 사례를 유형화해서 진단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의 김종호 계장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자치행정과 지역 공동체 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광주 분쟁 해결 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조 발표 내용 또 토론자님들의 발표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센터 운영 배경은 우리 주변의 생활 갈등은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고 2015년 남구에서 10원 운영된 이래 지난해부터 시센터, 5개 자치구 센터 등 총 6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체계는 지난 2019년 7월 광주시 사회규범 마을 만들기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고요. 이에 센터 운영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한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 운영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광주지방법원, 시센터, 자치구 센터, 지방 변호사회 등 민간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고요. 시센터와 자치구 센터 운영 사항 전반을 결정하고 분쟁 해결 지원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구센터와 소통방은 마을 갈등의 예방, 상담 조정과 갈등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방은 마을에 설치되어 마을 분쟁의 상담 처리,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자료 및 통계 관리 등을 추진하는 마을 공동체 조직 및 활동 장소를 말한다고 운영 규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어 기능은 마을 분쟁을 주민 하에 지원 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갈등 해결 기능, 이웃 간의 갈등을 문고리 게시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 소통방 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소통 공간으로서 기능, 분쟁 갈등의 해결 이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후 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 전역에는 50개소의 소통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분쟁 해결 센터와 소통방 운영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통방 운영 등 민간 협치에 의한 주민 주도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게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286건의 갈등이 접수되어 1931건, 84.5%라는 높은 하해 성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하해 지원인을 2016년부터 금년까지 총 600여 명을 양성해 오고 있는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분쟁 업무 처리 표준화,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분쟁 해결 모델을 발굴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 때문에 주민 간의 분쟁이 법의 테두리가 아닌 당사자 간의 공동체적 사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되었고요. 지자체, 법원, 대학, 주민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을 분쟁 해결의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와 소통방 운영이 질적 또 양적인 부분의 확장의 단계였다면 이제는 질적인 강화가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센터 및 소통방에서 처리할 마을 분쟁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마땅히 각종 민원 처리하는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쟁 해결의 최일선에서 분쟁 당사자를 직접 만나 소과시는 소통방 운영자, 자치구 등 센터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보조금 지급 시기, 소통방 운영 시기 등으로 센터와 분쟁 해결 업무 공백기가 매년 연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갈등 유형들의 처리 결과가 풍부한 사례 분석과 더 나은 센터 운영의 자료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우리 민문식 센터장님께서는 이 마을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 딜레마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도된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센터를 독립 구조화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확충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한 6년 가까이 운영해 왔으니까 앞으로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해오자는 이게 발제문을 주셨고 이에 대해서 내분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열띤 토론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며 몸의 거리는 2m, 마음의 거리는 한 뼘. 이웃 분쟁 극복할 수 있어요. 주민 화해 지원인이 함께합니다. 화이팅! 갈등 해결을 위해 고생하시는 화해 지원인 여러분, 저는 작은별 소통방 나혜란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이겨냅시다. 광주 소통 1번지 화이팅! 안녕하세요. 강주리 소통방 이명란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슬픈 한 해를 간직한 해였습니다. 주민 화해 지원인들의
소통 1번지 광주에서 힘이 되는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의 마을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화해 지원인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을 모아 우리 소통방 1번지 힘냅시다. 아자아자. 상구 하남 2지구 따사로움 소통방장 윤현입니다. 2020년 주민회의 지원인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1년은 진하게 소통합시다. 찐이야. 진하게 소통할 거야. 따사로움 화이팅! 이웃 분쟁이 없는 광주. 안녕하세요. 따순이시 소통방 나성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삶이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웃 간에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신다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화해 지원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 힘내시게요. 소통 1번지 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 성과 보고회를 축하드립니다. 이웃 분쟁 없이 살기 좋은 광주. 안녕하세요. 따뜻한 산수골 소통방 박광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삶이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이웃 간에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신다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산수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 화해 지원인 여러분 힘내세요. 소통 1번지 광주 화이팅! 이웃 분쟁 없이 살기 좋은 광주. 안녕하세요. 삼각동 소통방 들락날락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요. 주민화해 지원인분들을 응원합니다. 소통 1번지 광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 영봉동 소통방장 정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지만 우리 소통방장님들 그리고 화해 지원인 분들이 계시기에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올해 코로나 극복했었던 그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로 내년에도 큰 활약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청소년 예은 소통방의 문예령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활동하신 많은 주민화해 지원인들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소통 1번지 광주. 광주의 마을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해 고생하신 주민화해 지원인 여러분, 저는 신창동 사랑나눔 소통방 박미숙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소통방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함께 이겨나갑시다. 소통 1번지 광주 화이팅! 이웃 분쟁 없이 살기 좋은 광주. 안녕하세요. 사랑나눔 소통방 김민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삶이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웃 간에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신다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신창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 화해 지원인 여러분 힘내시게요. 소통 1번지 광주. 남구 월산동 달달소통방 소통방장 송영숙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럴수록 소통기를 통하여 서로 배려하고 건강 사랑하며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소통 1번지 광주! 괜찮아, 잘 될 거야. 소통방엔 눈부신 미래가 있어. 안녕하세요. 남구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 윤태린입니다. 항상 주민 화해전 여러분과
소통방장님을 응원합니다. 소통 1번지 광주! 벽상 굴름이 이신변신 우리 모두 힘내세요. 이웃의 갈등을 위해 고생하신 주민 화해 지원인 여러분, 기사회동 이구동성 소통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서로 소통하며 배려하며 함께 이겨나가요. 소통의 에너지 광주 화이팅! 잘 쉬셨습니까? 지금부터는 온라인 채팅창에 올려주신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분쟁 해결 지원 센터의 독립적 구조 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독립 구조란 어떤 구조를 말씀하시는지요? 민문식 센터장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답해 주시죠. 네, 독립 구조라 하면 그저 뭐 미국도 아까 이제 사례도 있었고 이제 국내 사례도 그렇고 그 센터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게 다 대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광주의 센터는 지금 그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 안에 팀 안에 내부 구조에 약간 좀 섞여 있달까요? 그런 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취지는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와 연계한 그 마을 분쟁 해결이라는 어떤 취지가 있긴 하지만 센터의 독자적인 운영 구조가 그 명확치 않게 되면 이제 혼재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주의 마을 분쟁 해결 지원 센터가 독자적인 어떤 센터장, 소장과 그 다음에 사무국과 어떤 그 화해 지원 회의 구조를 두고 있는 독자적인 어떤 센터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의 하부 센터 구조로 운영되다가 어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독자 센터로 아예 독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해 주신 선생님 만족할 만한 답변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타 시도나 지역에서 마을 분쟁에 관한 연구 사례가 있는지요? 우리 민현정 박사님께 일단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실은 제가 타시도나 지역 관련해서 저희 광주가 마을 분쟁 해결 지원 센터라는 것에 아주 선도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타시도 사례를 모아서 저희가 스터디하기보다는 아까 김동래 소통방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소통방이나 지원센터를 오셔가지고 이제 답습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급하게 좀 찾아보니까 평택시의 이웃분쟁 조정센터나 부평구에 찾아가는 이웃 소통방, 또 성남시의 예비 마을 자율조정가 이런 식의 용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광주의 사례가 이런 형태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구나. 새로운 버전으로 각자 그 자치구 단위,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이런 고민들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활 단위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연구 사례나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런 마을 분쟁에 관한 이런 사례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셔서 사례 얘기도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번 포럼 토론 요청을 받고 고민을 쭉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실은 별도의 이런 채널, 센터 이런 걸 두는 것은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책임감이나 이 준비가 필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찾아가는 이웃 소통방처럼 가벼운 형태의 그 채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사람 중심으로 예비 마을 자율 조정가라든가 이런 명칭들이 나오는 것은 사람 중심의 분쟁 해결력을 해결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센터를 두고 또 이것을 광역 자치구 소통방까지 연계해서 확대시킨 상황에서 이제 광주는 이미 보급이 된 소통방 구조에 화해지원인이라는 경험치를 갖는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숙제를 넘겨받아야 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미국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 체계라든가 분쟁에 대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는 기존에 있던 채널을 버리고 유연한 구조로 가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 조금 더 책임 있는 구조의 정책 설계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민문식 선생님 좀 타 지역 사례 약간만 좀 첨언하자면요. 사실은
이제 광주 마을분쟁센터가 2015년에 기획됐을 때 참고했던 것은 이제 외국 사례가 좀 많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서울 IMC가 주도했던 사례를 참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IMC가 했던 이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스터디를 하면서 광주마을분쟁센터에 대한 큰 틀을 좀 잡았던 거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주민 자율 조정에 대한 고민을 서울 IMC가 하고 있었습니다. 광주보다도 이전에 한 1년 넘게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에 광주는 한 6개월 정도 준비해서 센터를 설립을 했던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넘게 준비 과정을 계속 거치다가 광주가 생긴 이후에 이제 그 이듬해에 서울이 2호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결합해서 지역사회와 결합한 사례로 광주가 굉장히 좀 광범위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봐면 되겠고요. 서울도 사실 크게 광주와 다르지 않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추다가 센터가 2호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평택시 같은 경우가 소통방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센터를 만드는 것에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생활권 단위에서 소통방이라는 구조가 작동되는 게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평택과 서울이 수용을 해서 동 단위로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광명이라든가 인천 부평이라든가 등등 많은 기관, 많은 지자체 차원에서 심의 참여하는 어떤 자율 조정, 마을 갈등 조정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질문자분 괜찮으신가요? 예, 이어서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통방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우와 가장 보람된 경우가 언제이셨을까요? 우리 김동래 방장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답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소통방을 개소하고 나서 갈등 해결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다양하게 개인 간의 갈등부터 여러 가지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소통방에서 이제 해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신뢰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어떤 일만 있으면 너 뭐하냐? 소통방장 뭐하냐? 소통방에서 뭐해?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겁게 많이 그 의지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상담할 때 이제 그 소통 조정자 역할을 할 때 자칫 언어 하나로 통해서 그분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쪽에서는 이미 저쪽 편인가 이쪽 편인가 막 이러면서 그런 내 마음과 다르게 받아들일 때 좀 힘든 점이 있었고요. 방장들은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는데, 화해 지원인들이 약간 그 역량을 같이 함께 키워서 이렇게 주체적인 역할을 하려고 소신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가장 보람된 경우가 언제냐면 그 펭귄마을과 작가와의 일이 있었을 때 주민의 어떤 이제 주민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갈등이 일어나면 하얀 백지처럼 깨끗하게 일이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안정시키고 마음이 좀 그 화가 났던 그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 그 정도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일단락 됐을 때 하시는 말씀이, 소통방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나 너무너무 고마워. 혹시 이런 일 이야기할 곳이 있으면 꼭 이야기해도 돼. 내 사진 써도 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끝나고 나서 제가 코피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 김치도 담아주고 뭐 찰밥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행복이 됐고요. 우리는 이제 그 양림동은 그 관광마을이라 골목 사업이 많았어요. 근데 그 행정하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함께 행정과 함께 힘을 합쳐서 소통 반상회를 한번 열어봤거든요. 근데 소통 반상회를 그 주민들께 모여서 이야기 들어주고 또 마음 알아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왜 필요한가를 말을 하고 했더니
정말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설득하고 해서 그 사업 공예특화마을 사업을 그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소통 반상회도 사실은 제가 소통방을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전국 1호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꼭 소통 그 갈등을 소통방 안으로 가져온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에 있는 갈등이 있다면 어떤 분쟁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밖으로도 나가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더라. 이런 어떤 보람된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또 질문 있으시면은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지원 센터 담당자분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하신 말씀이거나 질문을 토대로 해서 또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김동래 소통방장님부터 이렇게 차례차례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계장님께서는 좀 아까 좀 말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해줘도 되겠습니다. 우리 네. 소통방장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2021년 포럼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 및 소통방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이라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좋고요. 전에 먼저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소통방장 어떤 그런 대표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통방장과 화해지원인들의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250만 원의 어떤 그 사업비를 주시면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지 말고 힘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하고 사실은 우리는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은 적으면서 원하는 건 너무 많다는 거. 그렇다면 그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키워주시면서 소통방 화해 지원인들이나 방장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저분들은 좀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 역량을 키워내는 데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주 센터장님. 네, 아무튼 5개구의 50여 개 소통방 방장님들하고 또 600여 명의 화해 지원인 여러분들 현장에서 있으심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 중에서 이제 토론문으로 나왔던 내용이 안정적인 구조, 또 소통방과 또 화해지원의 역할에 대해서 모두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센터와 또 행정과 협업해서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또 자치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센터장님. 네. 2015년도에 센터가 생겼을 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첫 번째는 소통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소통방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은 마을 갈등, 마을 분쟁이라는 사회적 현안 문제를 행정과 법조계와 그다음에 시민이, 마을 공동체가 협력해서 고민하는 문제인 거고, 행정과 공권력이 먼저 이걸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당사자가 돼서 풀어가는 모델로 나아간다라는 어떤 지향점, 지역 협력 구조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출발했던 문제 의식이 생활권으로 가면서 소통방과 청소년 화해 놀토라는 어떤 두 가지의 특징적인 방식으로 이제 풀렸던 거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파트에서, 골목 단위로, 학교 단위에서 당사자가 주체가 되고 참여하는 모델로 나아가면서 어떤 의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풀려나갔던 것이 타 지자체까지 파급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방식이 갖는 어떤 의미나 가치는 대단히 탁월하지만
현장에 계신 활동가들이 갖는 이제 부담감, 이런 압박감,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어떤 부분들이 갖는 굉장히 어떤 그 지난한 과정,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시민들이라든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민민 갈등에 대한 해결의 기능을 분명히 요구하는 것을 또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러면 이제 6년이 된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한 역할 구분을 어정쩡하게 확대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역할을 나누어서 갔을 때, 지금 이미 사실에서 많은 어떤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갔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1단계, 2단계까지 어떤 좋은 사례를 제시했다면 또 다른 한 단계를 또 레벨업을 하는 단계에 와 있지 않나. 네, 오늘 단계를 거치고 필요한 공론회장을 통해서 더 어떤 멋진 모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민현영 박사님. 저는 처음에 이제 2015년에 민센터장님한테 이 사례를 들었을 때 가장 신선했던 것은 이 자체가 신선했지만 청소년 마을 화해 놀이터 영역이 또 좀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대상에 이 화해라는 그 성격이 어찌 보면 가장 잘 수용될 수 있는 대상과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오늘 소통방이랑 다른 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이 시민자치성이라는 것을 갈등 상황에서, 학교 상황에서 이게 정말 소소한 성장의 경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학습력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모델에 대한 얘기도 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실은 소통방의 역할은 저희가 잠재적인 기대 역할이 굉장히 크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 20년 접수 내용을 보더라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비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서 역할 영역을 찾을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애써 오신 화해지원인과 같은 역량 있는 주민들이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 인정을 통해서 꾸준히 활동을 해서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기반 갖추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하고 성과 내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까 진단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저희가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환경인 만큼 합의된 또 예고된 형태의 추진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가 단계 분쟁해결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기반을 갖추는 작업이 향후에 이제 저희가 좀 세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훈 계장님. 예, 우리시 마을 분쟁 해결 지원 센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세도간 모범 사례인데요. 또 지역 및 중앙 언론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층간 소음, 그다음에 흡연 이런 하해 성사율을 보도하면서 우리 시의 좋은 사례로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제안된 여러 사항들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한되지 않았지만은 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좀 찾아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 실무자들도 이 분쟁 해결 지원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이제 아파트가 이제 갈수록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광주는 이제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이 제일 높지 않아요. 이렇게 아파트 간의 층간 소음 문제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물이 새가지고 누수에서 아래층 사람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흡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 개 주인한테는 게 절대로 물지 않지만은 본인은 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은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걱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집 식당에서 자기가 돈 벌면서 닥트라고 이렇게 공기 빨아내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공기가 나가는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그 공기가 뒷집 사는 주민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마을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사법부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마을 분쟁 해결센터, 커뮤니티에 기반한 비영리형 이 ADR 마을 분쟁 해결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자랑스러운 이 우리 도시 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이 넘게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시 되짚어봐야 될 문제도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구조 설계와 인력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발제를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저희들이 한번 모색해 봤습니다. 함께 주신 패널 분들과 끝까지 함께 주신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고 마이크를 마을팀 김영주 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광주 마을분쟁 해결지원센터와 소통방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포럼에 바쁘신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이야기 정말 듣고 저희가 할 일이 이제 조금 명확해졌습니다. 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향후에도 마을 공동체 회복과 연대 실현을 위해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화면에 오늘 포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는 설문 QR코드가 보이실 것입니다. 잠시 1, 2분 정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면 향후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